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인사청문회의 최대 결전장으로 꼽히는 곳이 바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장소인데요. 이진숙 후보자는 논문과 또 자녀 유학 의혹 등에 대해서 사과와 소명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기조는 좀 정면 돌파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읽혔었는데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 민주당은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여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 오늘 청문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아무래도 가장 좀 쟁점 사안이 됐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조혜진 의원님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오늘 그 해명을 했지만은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쉽게 납득이 갔을지 의문이고, 네.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육계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더 납득이 어려웠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녀 조기 유학에 대해서 그게 불법인지 몰랐다고 하는 것도 네. 단순히 이게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기관에 있는 아이들은 대한민국 교육을 시키라는 거거든요. 예외적으로 부모가 외국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자녀가 혼자 떨어져 있다, 10대 자녀가 혼자 떨어져 있다면 그건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예외적으로 데려가서 네. 이게 현지 의무교육이 아니고 현지 교육을 시켜도 되지만 네. 그 이외에는 안 된다라는 취지인데 그 부분을 좀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고 그게 위법이란 것도 몰랐지만은 그 법의 취지도 잘 모르고 지금도 해명할 때 보면은 그 취지 잘 모르고 하시는 것 같고 논문 부분에 대해서는 막 길게 이렇게 막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를 16개 연구윤리 위반이고 제자들의 논문을 빼앗아갔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판정한 분들이 외부의 그냥 아마추어들이 아니고 네. 동료 교수 학자들이고 이런 논문 검증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수와 단체가 연합해서 검증을 했고 이분들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도 검증하고 이거는 표절이다, 취소돼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지금 숙명여대에서는 석사학위 논문 취소했고 국민대에서는 박사학위 논문 취소가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잘못된 표절이 아닌데 표절이라고 연구윤리 위반이 아닌데 위반이라고 했다면은 김건희 여사만 억울한 사람 되는 거죠. 그런 점하고 그다음에 제자들하고 공동으로 만든 논문을 내가 사실상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제 스승으로서도 네.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제자에게 그걸 졸업 논문으로 제출하지 말라고 하고 다른 독자적인 별도의 아젠다를 줘가지고 하게 만들고 옆에서 도와주는 게 맞고. 네. 그렇지 않고 진짜 이거는 제자가 자기 이름에 걸고 석사학위 받을 만하다 하면 우리 후보자가 이게 내 거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런 네. 점에서 스승으로서의 도의도 좀 납득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남대 연구윤리위원회 이제 총장을 이제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논문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이제 당시 논문 이제 97편에 대해서 문제 없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총장이 이제 취임이 됐었던 상황인데 이진숙 후보자가 오늘 이제 청문회장에서 카피킬러 같은 시스템으로 기계적으로 이거를 논문 표절이다 아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검증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밝혔고, 그리고 이제 교육부 장관 직을 잘 할 수 있다. 정면 돌파 입장을 굉장히 강경하게 비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카피킬러 같은 경우는 학계에서 쓰는 정상적인 방법은 정통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네. 그건 일반적으로 이제 밖에서 외부에서 그냥 얼마큼 똑같은 걸 중복돼 있느냐 유사하냐 이걸 갖고 검증하는 건데 그걸 갖고 정밀심사를 해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연구의 어떤 가정, 목적, 그다음에 방법론
그래서 도출된 결과 네. 이런 것이 새로운 그러니까 가치 창출이 있었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게 없고 기존의 걸 그대로 그 반복했다면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예를 들면 카피율과 관계없이 그 가정이 똑같고 결론이 똑같다면 그건 그 자체야말로 카피인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꼭 그 동일한 것만 하지 않는데 그러나 카피킬러 같은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최근에 그 우리가 보통 판단할 때 2단락 정도가 인용 없이 다른 사람의 논문으로부터 2단락을 그대로 차용할 경우에는 그건 표절이라고 부분 표절로 인정을 합니다. 네. 그게 얼마나 많이냐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을 제가 직접 카피 여부를 검증해 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표절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본인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더 나가서 이제 오늘 보면 일단 자녀와 관련된 초중등 교육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법의 위반인지를 인지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잘못했고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 네. 두 번째 표절 문제하고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이게 하나 한 몸으로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의 논문을 가로챘고 또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 이 얘기인데 새로운 이제 이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게 내가 이 논문의 주 저자다. 사실상 수주도 본인이 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국가로부터 이 프로젝트도 수주했고 이 논문의 기획, 아까 얘기했던 가정, 방법론, 결론까지 이거 사실 다 자기가 했다고 주장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그 당사자인 또 다른 당사자인 제자가 그렇지 않다 이건 내 거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은 그 확인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이건 두 당사자 간에 왜냐하면 공동 연구일 경우에 네. 진짜 이 논문의 핵심적인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리티 저작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두 사람만이 아는 문제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인사청문회장에서 이진숙 후보자는 이 논문 표절과 가로채기 문제는 정면 돌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인사청문이 이제 사흘째인데 지금까지 이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거는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 낙마에 총력을 집중하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기로 당론을 이제 좀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통령실과 여당의 이제 고심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인사청문 전국의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 어제 이제 뭐 최근에 강선우 장관,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도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현재까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당초에 이 대통령실이나 민주당 쪽에서 애석했던 거하고는 상당히 좀 기류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 인사청문회 했을 때 제 기본 입장은 개인적인 입장은 부적격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냥 부적격 의견을 넣어서라도 하여튼 청문 보고서를 만드는 게 옳다고 생각이 늘 그런 입장이었는데 네. 우리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보고서 채택 자체를 못 해준다라고 그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제 기본적인 제 생각하고 약간 다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민심이 상당히 좀 사나워졌다라는 걸 이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역풍받을 텐데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금 민주당 또 대통령실에서 국무위원 후보들을 갖다가 지명해놓고 청문회 그 낙마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대로 간다. 100% 다 임명한다라고 이렇게 호기를 부렸던 것이 좀 그 오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리 정부 여당 스스로도 이야기하듯이 지금 정부는 그 인수위 과정이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하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인사에 있어서도 사전 준비나 검토, 검증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더더욱 겸허하게 겸손하게 우리가 좀 졸속으로 겸정한 부분에서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잘 대응해야 된다라고 방향을 잡았어야 돼, 기조를 잡았어야 되는데 네. 뭐 자신 있다, 100% 그냥 임명한다 이렇게 나갔던 것이 일단 그 의원들이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도 문제를 야기시켰고 후보자들도 또 웬만해서는 이렇게 자료도 제대로 제출 안 하고 정인 참고인도 동의 안 해주고 그냥 버티면 된다는 그런 마인드로 청문회 임하게 한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겠는가. 네. 그래서 문제된 장관 후보자들은
그 검증 사실도 문제지만은 청문회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또는 그 낮은 자세로 이렇게 사과하거나 하는 태도에서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민심을 자극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시 이제 그 앞으로 그 금요일까지도 청문회 남았는데 정부 여당이 이 기조를 좀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 여당은 뭐 결정적인 흠결은 없다. 뭐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여당 입장은 어떤 건가요? 일단은 뭐 그 기본적인 입장이란 건 늘 그렇죠. 국민의 그 청문회 결과를 보고 네. 청문회에서 나타난 후보자의 소명,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부적절한 처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문회 이후에 국민 여론들이 어떻게 그 표출되는지 그걸 보고 예를 들면 이제 전체적인 인사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고요. 개별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또 있을 거예요. 네. 두 가지를 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릴 것 같은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는 다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인사청문회를 하면 채택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설사 채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부적절한 경우 마지막 의사표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채택을 해줘야 될 사람과 진짜 국민의 입장에서 해주지 말아야 될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안 해주겠다는 거는 네. 거꾸로 그 아마 국민에게는 너무 과도한 발목 잡기를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리어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면 네. 해줄 사람은 해주고 정말 안 되는 사람 몇 명은 핀포인트를 안 해주는 게 더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부각시키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제가 원내대표 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당내에서 다 해주지 말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였던 유인촌 장관에 대해서는 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일부 부적격한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는 해주고 나머지 몇 명에 대해서는 부적격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그 분리 처리했거든요. 저희 네.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뭐 해줄 사람 안 해줄 사람 예를 들면 오늘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거의 논란도 없었는데 채택을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라도 아마 보고서 채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청문회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후속의 분위기도 같이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어게인 행사에 참석한 걸 두고 당내가 시끄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그리고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를 향해서 거취를 밝히라고 이제 입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동을 좀 그동안 걸린 게 아니냐, 혁신 동력이 좀 삐걱거리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다시 동력이 이로 인해서 살아날지 아니면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혁신위가 좌초할 것인지 좀 어떤 분위기로 읽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런 논란이 빚어진 직접적인 계기는 그 어제 있었던 윤 어게인 행사가 대대적으로 치러지면서 네.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매우 부적절했죠. 거기 나와서 사실은 뭐 일부 연사들은 윤 대통령을 다시 옹호하고 죄가 없다, 뭐 비상계엄이 정당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했고 거기에 상당수 많은 그 강성 지지층들이 모여서 호응하고 이러는 거였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그 어떤 이 혁신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할 만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또 네. 그 행사를 주도한 게 이제 윤상현 의원, 장동혁 의원,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도 거기에 이제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희숙 혁신위원장 입장에서는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적쇄신 대상이다 해서 3명의 거취를 물었고 거기에 송원석 원내대표까지도 같이 책임을 물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윤희숙 의원이 제가 보기엔 너무 거칠게 사실 저런 걸 조율 없이 하면서 혁신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당내 이제 파열음만 나온다 이런 얘기도 왔지만 저런 논란을 자초하고 도리어 국민 눈높이에 전혀 반대로 역으로 역주행하고 있는 당내 지금 주류 그다음에 지도부가 이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보이는 것 아니냐. 정말 국민의힘을 혁신할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다시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정말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네, 윤 대통령이 이제 지금 뭐 조사도 거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윤 어게인 행사 거기에 이제 당 지도부까지 이제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윤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죠. 물론 네. 그 한미 동맹도 다시 강화시키고 한일 관계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원전 산업도 다시 살려내고 또 방산 산업도 크게 또 부흥시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한 거에 비하면은 그 치명적인 잘못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당대표를 쫓아내고 마음에 안 든다고 당대표 전당대회에 나간 사람을 그냥 연판장 돌려가지고 주저앉히고 또 총선 와중에 비대위원장하고 싸워가지고 총선을 참패로 그냥 만들어버리고 네. 그러다가 이 뜬금없이 또 그 계엄을 해가지고 탄핵당하고 가만 놔뒀으면은 뭐 이재명 대통령은 감옥에 2년 사이에 감옥에 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대선을 조기에 땡겨가지고 해가지고 대통령 되게 만들고 감옥은 본인이 정작 앉아 있고 이거는 당과 보수 우리나라에 끼친 이 그 해악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리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고 또 그 우리 당의 1호 당원들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하고 이렇게 이렇게 인정하고 평가해 줘야 될 요소보다는称赞해야 될 요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런데 윤어게인이라는 단체는 보면은 그 반대인 것 같아요. 그게 그 평가하고 계속 발전시켜야 될 것보다는称赞해야 될 게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는 우리 당원들과 또 지지자들 또 국민들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반대쪽으로 가는 그 행사를 국회에다 유치를 하고 열고 거기에 당 지도부가 가가지고 또 그 축하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 지도부는 그냥 의례적인 그 동료 의원 행사니까 가서 축하해줬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지 당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또 떨어뜨릴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면은 이건 지도부 자격이 없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희숙 그 우리 혁신위하고 당 지도부가 계속 이 좀 그 평행선을 달리면서 혁신위는 혁신 이야기하고 당은 계속 거부하고 바라보는 국민들은 결과적으로 이 당이 혁신할 의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실망하고 더 지지를 더 철회하고 지지자들도 떠나가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 지금 뭐 혁신위도 그렇고 당 지도부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뭔가 좀 새로운 걸 좀 국민들 앞에 당원들 앞에 좀 보여주지 않으면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근데 혁신위를 이제 출범시킨 거는 당 지도부 아닙니까? 예. 근데 혁신위를 출범시키고 나서 혁신위와 당 지도부가 좀 따로 또같이 가는 듯한 이런 뭐 좀 모습들이 굉장히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모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양쪽 다 정당과 정치 또 혁신 프로세스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결과인 것 같아요. 네. 혁신위원장은 혁신이 맡아달라고 그랬을 때 나한테 정권 줄 거냐고 당연히 물어봐야 되고 정권을 못 주면 그럼 어느 선까지 혁신안을 받아줄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그거 의미가 있다고 하면 혁신위원장을 받고 그 정도도 못 받은 것 같으면 난 못할 것 같으면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당대표도 마찬가지로 혁신위원장 앉힐 때 당신이 생각하는 혁신의 큰 방향은 뭐냐 더 들어보고 그대로 그냥 정권을 맡겨도 될 것 같다면 정권 주고 아니고 일부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 하면은 서로 협의해서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렇게 그리고 혁신 과정에서도 서로 계속 협의해서 결국은 당 지도부가 그걸 받아들이고 당 지도 비대위에서 의결하고 원내총회에서 의결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까지 해야 될 그게 실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권한이 이제 조율되지 않고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그냥 뭐 덥석 그냥 위원장만 받고 덥석 위원장 임명만 하고 다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상황을 좀 보면 정청래, 박찬대 당대표 후보 간의 첫 번째 TV 토론이 오늘 있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개혁의 속도전, 박찬대 후보는 원팀의 안정론을 이제 부각하고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 이제 당원들의 고심도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뭐 누가 돼도 다 좋다 뭐 이런 입장들도 나오고는 있지만 원래 이제 당심은 정청래 의원
그리고 이제 의원 쪽으로는 박찬대 의원이 좀 강하게 그립을 쥐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현재 기류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직은 이거 제가 객관적으로 최근에 나타난 몇몇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정청래 의원이 여전히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네. 아직까지는 정청래 의원이 일부 앞서고 있고, 다만 이제 박찬대 의원 쪽에서 뒷심을 발휘해서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 8월 2일 마지막 현장에서 표를 열어봐야 이게 최종적으로 확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두 사람이 개혁 속도 원팀 안정론인데 저는 뭐 둘 다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원팀 안정이 돼야 개혁의 속도를 낼 수 있고 그 개혁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원팀 안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그 당원들이 그동안 그분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과거에 어떻게 그 당에서 역할을 했고 앞으로 또 이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다만 좀 네거티브는 서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두 후보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저도 이 두 분하고 다 가까워서 네. 두 분은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데 일부 이제 그 지지층에서 또는 특히 그 유튜버들 쪽에서 각각의 지지하는 후보들을 위해서 너무 강하게 하는데 그건 결코 당의 단합이나 정말 박찬대 의원이 얘기하는 원팀 안정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분열이 되면 나중에 누가 이겨들어도 그 안정되게 개혁의 속도를 낼 수 없다는 측면에서 네거티브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해당 행위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어떤 후보가 되는 게 우리 당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후보가 있습니까? 그런 입장이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요. 없을 것 같다. 예. 누가 돼도 두 분 다 국민의힘을 인정하지 않고 네.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자기들이 되면은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고 다르게 말하면 107명 의원직을 그냥 다 날리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돼도 우리 당으로서는 최악이고 두 분의 경쟁은 지금 최악의 경쟁 누가 최악일까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은 네. 최악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리 당 표를 얻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금 금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말로 뱉어놓으면은 그게 또 굴러가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것도 족쇄가 됩니다. 그래서 말은 나중에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표만 생각하고 상대당 적어도 이번 대선 기준으로 보면은 41% 국민을 이미 표를 준 그 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해산시키겠다고 법안까지 내고 공약하고 이런 경쟁은 정말 우리 당으로서는 뭐 전혀 기대 안 되고 누가 돼도 최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이제 그 네. 당원들의 여론, 의원들의 여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약간 비껴나가지고 일반 국민들 이렇게 관찰자들의 그 관심사라고 그럴까? 재미있는 포인트는 네. 의심이냐 명심이냐? 명심과 의심. 어심? 그러니까 알려져 있기로는 정청래 후보는 김어준 씨가 이렇게 김어준 씨의 마음은 정청래에 있고 네.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박찬대가 있는데 네. 당연히 명심이 가 있는 후보가 당선돼야 그 순리가 맞은데 만약에 지금 여론조사도 거꾸로 돼가고 있고 만약에 의심에 돼 있는 후보가 된다면은 이 대한민국 지금 우리 정부 체제는 거의 그 이슬람 신정 체제가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대통령이 있어도 그 위에 호메이니가 있잖아요. 네. 안 그래도 김어준, 김호메이니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게 진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론조사대로 결과가 나오면은 그 뒤에 이 체제가 어떻게 될까? 그게 오히려 또 흥미진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대통령의 마음은 어디에도 있지 않고요. 네. 대통령의 마음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든 좋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명심, 어심 따로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뭐 길지 않게 좀 예. 짧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건데 내란 특검의 조사를 이제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3차 강제 구인도 만약에 이제 불발이 되면 조사 없이 기소하겠다 이런 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이런 그 강대강 대치 뭐 좀 두 분의 좀 뭐 관전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두 분의 평을 마지막으로 좀 짧게 들어볼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매우 잘못된, 그러니까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권 의식과
소위 법기술자의 그거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그 인치를 거부할 수 없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권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구속적부심이란 걸 또 다른 법기술로 활용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걸 보면 저는 그래도 조은석 특검이 이게 구속적부심 판정이 나면 합당하다고만 판정이 난다면 그 강제구인을 할 것 같아요. 강제구인은 피할 수 없을 거고, 근데 강제구인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국은 다른 그 관련자들, 여타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검찰은 기소를 하게 될 거고, 결국은 재판 과정에서 다시 한번 공판 중심주의에 따라 진위 여부를 따질 가능성이 높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모양 자체는 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볼성 사나운 양쪽 다 그런 모양인데 이렇게 양측에서 강대강으로 부딪히면은 결국 손해 보는 거는 특검일 것 같아요. 아, 특검이. 예,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자포자기 심정 같고 네. 뭐 거의 이제 기대를 안 하는 것 같고 수사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고 응할 생각도 전혀 없고 응해봐야 실익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재판에서 판사 앞에서 다투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잃을 게 없는 입장이어서 그런 것 같고, 네. 근데 검찰은 잃을 게 많거든요.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고, 또 그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려면은 그 유죄 증거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진술을 어떻게든지 간에 끄집어내야 되고, 네. 최대한 끄집어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소유지를 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특검이 개인적으로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시작부터 약간 좀 키싸움, 뭐 힘겨루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보고 두 분의 사이가 개인적으로도 썩 안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더라도 특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런 빌미를 안 주고 진술 대면 조사를 하게 만들고 처음엔 저기 출석했잖아요. 네. 대면 조사하게 하고 진술을 끄집어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저 특검이 잃을 게 많아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고 정치외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